예, 안녕하세요. 와운의 최영돈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짧게나마 생각을 좀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나왔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걱정이 좀 이만저만 아니실 것 같아요. 예, 너무 주가의 하락세가 좀 크게 나왔던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보여주고 있는 뭐 경영 행보, 경영 전략 자체가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뭔가 호응을 얻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다른 종목군들도 그렇고 시장에 대한 확률 자체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안 좋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뭐 다른 종목에 대한 걱정들도 뭐 분명히 있지만 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의 상황도 상당히 좀 만만치 않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뭐 종목에 대한 흐름들,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가 보여줄 수 있는 앞으로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조금이나마 좀 녹여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자, 일단은 네이버의 주가 흐름들을 좀 볼 텐데, 너무나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2021년도 7월 26일 날이 고점이네요. 46만 5천 원. 그리고 현재 보여주고 있는 주가가 16만 원이죠. 그러니까 연휴가 시작되기 10월 7일, 최저가가 15만 9,500원이니까 16만 원대마저 지지를 하지 못하고 하락을 할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작년도 6월 24일이 최고가였습니다. 17만 3천 원. 그리고 현재 보여주고 있는 주가가 5만 900원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의 하락 대비해서 현재 카카오나 네이버가 보여주고 있는 하락에 대한 속도 자체는 좀 과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네이버나 카카오가 보여주고 있는 상황 자체가 단순하게 기업에 대한 악재인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뭐 동의는 하진 못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기업에 대한 악재다라고 하게 되면 네이버와 카카오 관련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다 빠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네만 시장에서 빠져야 되는 상황들인데 이거를 넓게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작년도 7월달과 8월달에 정점으로 해서 코스닥 지수, 종합주가 지수, 그리고 뉴욕 증시, 다우도 마찬가지고 S&P 500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들의 하락들을 보실 때 이 종목만의 악재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냐 아니면 전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하락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네이버와 카카오를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너무 안 좋아! 라고 해가지고 빠지는 거는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올바른 해석 방법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여전히 작년도서부터 이어져 오는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회수기 그리고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자체가 지금 8%대에서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자체가 9.1에서 8%대에서 움직이는 상황들이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미국에서 진행을 시켜주고 있는 금리 환경 자체가 인플레에 대한 축소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 하면 뭐 인플레를 줄여야 된다고 하게 되면 통화 자체를 줄여버리는 상황인데 유동성 자체를 그냥 아예 다 죽여야 되는 그러한 전략이기 때문에 성장주들, 고포주들이죠. 예, 고포주들에 대한 흐름들 자체는 네이버와 카카오와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시장의 대표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하락 속도도 두드러지게 보여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다만 최근의 행보들을 좀 보시게 되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제가 한국경제TV 패널로 나가서 한 번쯤 좀 얘기해드렸던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주가가
어느 정도였냐라고 하게 되면 한 10만 원대 초반? 그러니까 10만 원과 9만 원대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 종목을 신규로 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반등에 대한 시그널이 나온 것이냐,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드렸었던, 그러니까 그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얘기해드렸던 부분들을 조금 기억을 더듬어서 얘기를 좀 해드리게 되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주가가 사실상 그 시점에서도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반토막이 나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 그러니까 주가를 매매를 하실 때 보면은, 그러니까 시장을 아예 인지를 안 하고 단순하게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서 이만큼 빠졌으니 현 시점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냥 매수로 들어가는, 또는 야, 이 정도 주가였던 기업이 이만큼까지 빠졌으면 야, 바닥 아니야라고 매수로 좀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기술적 부분들만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긴 해요. 그런데 그 앞절에 네이버나 카카오에 미칠 수 있는 시장 환경 자체를 고민을 해보시게 되면,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글로벌 금융위기 자체는 유동성 축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계속 회수를 해나가는 거죠. 시장에서 빼나가는 과정이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되면 자연스럽게 성장주들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시장 영향을 받으면서 뭐 횡보가 됐든 아니면 전반적인 조정 흐름들이 나오든,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주가에 대한 하락 부분들만을 가지고 주가 그 종목에 대한 진입 타점, 진입 시점을 결정을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 얘기를 똑같이 드렸거든요. 그때도. 근데 그 이후에 대한 결과물들을 좀 보게 되면 성장주들이 그때 당시,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올해 뭐 한 5월달, 6월달도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도 주가가 지금 계속 빠져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계속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인 건데, 그렇다고 되면은 지수 자체가 반등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지금 지수를 억누르고 있는 다양한 이제 금융 정책 자체가 갑작스럽게 180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성장주들은 계속 이런 흐름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벌고 안 벌고에 대한 움직임들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개별적인 호재라든지 이슈가 나오게 되면 주가에 대한 뭐 반등 트리거가 되기는 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금융시장 환경에서는 성장주들은 주가에 대한 반등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오히려 악재가 딱 나왔었을 때 시장에서 반응하는 그 크기 자체는 호재에 반응하는 크기가 이만큼이다 라고 하게 되면 악재에 반응하는 크기는 이만큼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더하죠.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더하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떠한 내용들이 좀 있었나요? 포시테일인가요? 그쵸? 아, 포시마크죠. 포시테일이란다. 포시테일은 그 여성분들이 이렇게 하나로 딱 묶는 머리 스타일을, 그거는 포니테일이구나. 포시마크라는 리셀, 뭔가 이제 중고거래 마켓, 이 회사를, 금액도 커. 얼마야? 2조 3천, 우리나라 돈으로 2조 3천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가지고 지금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한 건데. 뭐, 물론, 포시마크를 통해 가지고 뭐 새로운 이제 커머스 시장 자체를 좀 넓혀가겠다, 영역을 좀 넓혀가겠다라는 경영진의 포부는 알겠는데, 이게 경영진의 포부와 주식시장에서 해석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별개인 거잖아요. 그리고 당장 주식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 자체는 사실상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네이버의 경영 행보 자체가 주가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쪽으로 평가를 내려버리니까 즉각적으로 반영이 돼버리는 거죠. 물론 이제 경영진들은 향후 2년, 3년을 두고, 또는 이제 포시마크를 통해 가지고 네이버가 상당 부분 아마 그 이전에, 그러니까 포시마크 이슈가 나오기 이전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네이버에 대한 평가들을 할 때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이버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죠. 예, 이런 이제 뭔가 이제 C2C 또는 이제 B2C, 이런 이제 온라인 마켓 활동 등을 통해 가지고 네이버가 새로운 전기를 좀 만들어낼 수 있고 뭔가 좀 탄탄한 성장 스토리를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또 하나에 대한 내용들로 상당히 좀 높은 점수를 줬었던 사업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시장이 좋고 그리고 그러니까 금융시장 자체가 안정이 된 상태에서 이러한 이슈들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과 같은 해석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될 거예요. 야, 드디어 네이버가 미국 시장까지 커머스 진출이 되는구나.
그럼 거기에다가 성장성을 어마어마하게 부여를 하면서 주가가 빵 뛰었을 거라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낙제점, 마이너스 요인, 이런 부분들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상당히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포시마크를 인수를 했다라는 개념보다는 시장에서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네이버와 카카오는 기본적으로 갈 수 없는 그런 환경. 거기에다가 호재보다는 악재에 반영을 하는 경영 전략들을 딱 들고 나와버리니까 시장에서는 과감하게 매도로서 대응을 해버리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좀 많이 잃었고요. 그러니까 작년도 한 해 카카오가 보여줬던 그 행보들을 좀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막 분할 상장할 때, 그러니까 그쵸. 물적 분할을 할 때는 너무 좋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가 보여주는 이 포시마크에 대한 인수하고, 사실은 카카오가 작년도에 보여줬던 사업 전략, 경영 전략들을 좀 보시게 되면 다 주요 사업들을 다 빼냈거든요. 다 물적 분할을 통해 가지고 카카오뱅크,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페이 막 이런 식으로 다 분할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카카오에 남아있는 알맹이 회사들, 아무리 이제 그 산하에 있는 사업부들에 대한 뭐 성장성들이 미래지향적인 사업부들이 너무나 많죠. 미래지향적인 사업부들이 향후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서, 현재 지금 우리가 영유를 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서 어떤 돈벌이 역할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카카오가 보여주고 있는 이 사업 부분에 대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게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캐시카우 역할을 해준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다른 기업들이 또 뛰어들면서 보다 그 시장을 논아먹는 그런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에서는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카카오가 보여줬던 작년도 한 해의 기업의 행태들이 2022년도에 들어와서 평가를 받는다. 신뢰를 좀 많이 잃었다. 그와 더불어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또 라이온하트죠.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IPO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운 털이 박혀 있는데, 거기다가 완전히 지금 또 시장에다가 개인 투자자들을 좀 우롱하는, 우롱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겠지만 농락하는, 농락이라는 표현이나 우롱이나 똑같구나. 그러니까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에서 시총 예상, 그러니까 시총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건 자체를 4조에서 4조 5천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 IPO는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우리 안에 하지는 못할 것 같고, 향후에도 좀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고, 만약 설령한다 하더라도 뚜렷한 연속적인 히트작이 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시장에서 뭔가 좀 화려하게 데뷔를 하기에는 좀 부정한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를 제가 왜 이 시점에서 얘기를 좀 하냐면, 그러니까 급락하는 종목군들을 보시는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가 상당히 많이 약해져요. 엄청나게 많이 약해집니다. 엄청나게 많이 약해지고, 그리고 이게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주린이 분들, 제가 이제 주린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빠져버리게 돼요. 관리 없이 그냥 에이 몰라 이제 주식 안 해 이러면서 매도를 딱 던져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물량이 많아질 수 있는 시기여가지고 제가 잠깐 동안 좀 얘기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좀 갖는 거고, 뭐 결론을 말씀 좀 드리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악재가 나와가지고 이제 두드려 맞을 때 매도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매도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여기서 더 악재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실적이거든요. 사실상 실적인데, 실적 부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가에 좀 투영이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주가가 어느 정도는 좀 안정화될 가능성,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급락하는 과정에서 나 이제 이건 아닌가 봐 이러면서 매도를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권장해 드릴 만한, 좀 권유해 드릴 만한, 아니면 제가 얘기해 드릴 만한 그런 상황들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신규로 매수를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가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로
들어가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네, 저는 반대. 그거는 진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이고, 다만 이제 미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금융 환경 자체가 인플레를 다 잡고 경기 침체, 경기 둔화를 다 시장에서 반영을 한 상태에서 미국 정부도 어느 순간이 딱 오게 되면 금리를 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이제 인하를 시킬 거거든요. 금리 인하로 경기 둔화를 잡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잡기 위해서 확실하게 100% 경기 순환을 돌리기 위한 정책들을 내보낼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때는 또 작년도, 재작년도와 같은 유동성 공급 시장이 또 열려요. 그러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기 둔감주, 뭐 경기 방어주, 뭐 배당주 이런 종목군들이 가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미래를 좀 꿈꿀 수 있는 성장주들, 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IT 종목군들, 그렇죠?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뭐 작년도 한 해 연말에 좀 뜨겁게 달궜었던 메타버스, NFT 뭐 이런 종목군들, 뭐 로봇주도 마찬가지겠죠. 성장이 좀 빛나는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종목을 분석을 하시고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도 중요하고 기업의 실적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주식에 대한 베이스 자체는 시장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느냐 안 돼. 그리고 지금과 같이 시장 베이스 자체가 너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는 경기 민감주들, 경기 성장주들 이런 종목군들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중간에 뭔가 강력한 호재 그리고 이 섹터만이 가지고 있는 이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모멘텀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수급이 빵 쏠리면서 이제 급등주를 만들어내는 패턴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10월 7일 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을 보시게 되면 동전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장의 하나의 패턴이거든요. 시장의 자금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축소가 되는 과정에서 내가 최상의 수익률을 거둬야 되고 수익률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이제 매매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하락기에 매매를 하는 게 어렵다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인 거죠. 그리고 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뭐 저는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를 하십시오라고 강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대한 메리트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장기 투자에 대한 메리트를 잘 모르고 상황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뭐 장기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안 해드리겠지만 만약에 이러한 이제 시총 대형주들 중에서 시장 환경에서 다소 충격을 받는 종목들이 내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 자체는 확실히 유동성이 유입이 되고 공급이 되는 그런 시장에서 이제 바닥을 잡는 게 가장 확률 높은 매매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악재, 투자 심리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은 뭐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신규 매수를 또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 자리다라는 거. 네이버, 카카오가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 이제 성장에 대한 스토리들이 시장에서 안도를 해야 됩니다. 안도를 해야 된다. 그 안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전반적인 유동성 축소 국면보다는 유동성 확장 국면에서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좀 높아심에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 다음에는 좀 좋은 종목들과 좋은 뭐 이야기들을 가지고 또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 좀 편하게 얘기했어요. 뭐 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 정성적인 부분들, 그쵸? 뭐 계량적인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로 얘기를 하기보다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왜 그동안에 좀 악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들, 그리고 최근에 뭐 두드러지게 악재가 좀 나오긴 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대중들과는 좀 멀리 떨어져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이야기들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편한 공간에서 편한 이야기들 좀 해드렸습니다. 참고 많이 해주셔서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께서 참고해서 들으실 부분들은 들어주시고요. 네, 또 걸르실 부분들은 또 걸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알림이죠? 알람이 아니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